서울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수놓은 빌딩들은 저마다 빛을 발하며 도시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고, 그 정점에 한성건설의 본사, 한성타워가 있었다. 타워의 가장 높은 층,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펜트하우스에서 한성건설의 회장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 속 붉은 액체가 도시의 불빛을 담아 섬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남자였다. 재계에서 그는 얼음 성벽이라 불렸다. 수많은 인수합병과 경쟁 속에서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한성건설을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냉철한 이성과 계산만이 존재했다. 직원들은 그의 그림자만 봐도 숨을 죽였고, 경쟁자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긴장했다. 하지만 그 얼음 같은 남자에게도 단 하나의 약점이자 세상의 전부인 존재가 있었다. 아바. 맑고 경쾌한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강태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성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물 수 있는 목소리. 그의 딸, 강유라였다. 유라야, 아직 안 자고 있었느냐? 그가 돌아보자. 유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처럼 아름다운 딸이 하얀 실크 잠옷 차림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22살의 유라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쏙 빼닮아 아름다웠고 아버지의 총명함을 물려받아 느끼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강태준이 이 삭막한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아빠 또 일 생각하셨죠? 얼굴에 나는 지금 심각하다라고 쓰여 있어요. 유라가 장난스럽게 그의 팔에 매달리며 빈잔을 주었다. 강태준은 딸의 애교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니다. 그냥 내 어머니 생각이 잠시 났다. 유라의 어머니는 20년 전 끔찍한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유라의 쌍둥이 언니마저 앗아갔다. 강태준은 그날 이후 남은 유일한 핏줄인 유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에게 유라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내와 첫째 딸의 몫까지 살아줘야 하는 존재였다. 엄마도 하늘에서 아빠가 이렇게 일만 하는 건 싫어하실 거예요.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네, 알겠다. 우리 딸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유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빠의 뺨에 입을 맞추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강태준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재계의 거물이 아닌 그저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이었다. 유라는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한남대교 위.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그녀의 차를 향해 돌진해왔다. 기익! 고막을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유라의 세상은 암전되었다. 강태준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막 마친 참이었다. 만족스러운 결과에 그의 입에는 드물게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인 박 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 실장은 강태준을 10년 넘게 보좌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당황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무슨 일이야? 침착하게 말해.
아가씨께서, 유라 아가씨께서 교통사고를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어떻게 병원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차가운 병원 복도,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그의 동공 속에서 비현실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걸어 나왔다. 환자, 보호자분 되십니까? 내 딸은 유라는 어떻소? 강태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다발성 장기 손상에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수혈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혈, 그럼 당장 하면 되지 않소. 이 병원에 있는 피 전부를 써서라도 내 딸을 살리시오. 강태준은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입니다. 환자는 RH5형입니다. 극히 드문 혈액형이라 현재 병원 혈액은행에 비축분이 없습니다. 전국 혈액원에 긴급 요청을 해두었지만 환자의 상태가 그때까지 버텨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RH5형,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강태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지금 그는 딸의 생명을 구할 피 한 방울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박 실장이 급하게 그를 부축했다. 바로 그 시각 같은 병원 로비 한쪽 구석에서는 김민서라는 이름의 23살짜리 여자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어 사는 고아였다. 며칠 전 무리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발목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 들렀다가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잠시 망연자실해 있던 참이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와 해진 청바지는 병원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다음 달 월세를 내고 나면 채울 돈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가난에 찌든 어두움 대신 꿋꿋하고 맑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 병원 전체에 다급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긴급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 응급 환자를 위해 RH5형 혈액이 급히 필요합니다. RH5형 혈액을 보유하신 분께서는 즉시 본관 3층 혈액은행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여러 번 반복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RH 음성이라니 정말 드문 혈액형인데 쯧쯧 안타깝네. 부디 빨리 구해야 할 텐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졸고 있던 김민서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 O형, 그녀는 자신의 혈액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고아원 동생이 수술을 받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혈액형이 특별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그 피가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민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발목도, 텅 빈 지갑도,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고된 일과도 모두 잊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안내판을 따라 절뚝거리며 3층 혈액은행으로 향했다. 혈액은행 앞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초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간호사가 그녀를 발견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방금 방송을 들었는데요. 제가 RH5형이에요. 그 말에 혈액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절망적이던 간호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말입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민서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간호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하늘이 도우셨군요. 어서 이쪽으로 바로 체혈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민서는 체혈 침대에 누워 팔을 걷었다. 굵은 바늘이 그녀의 혈관을 파고들었고 따뜻한 피가 차가운 혈액팩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창백해져가는 자신의 얼굴 대신 이 피가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해졌다. 체열이 끝나자 간호사가 감사 인사를 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환자 보호자께서 꼭 사례를 할 겁니다.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그녀는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어지러운 머리를 잠시 붙잡았다가 간호사가 건네는 주스와 작은 과자 하나를 받아들고는 조용히 혈액은행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그녀는 수술실 램프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중년 남자의 뒷모습을 스치듯 보았다. 값비싼 양복과 위압적인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이 방금 피를 나눠준 환자의 아버지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민서는 다시 병원 로비로 돌아왔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곧 신문 보급소로 가야 했다. 그녀는 잠시 의자에 앉아 간호사가 준 주스를 마셨다.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따뜻했다. 수술실 앞에 강태준은 여전히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그에게 외쳤다. 회장님 혈액을 구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기증자께서 방금 헌혈을 해주셨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했다. 정말요? 그 기증자는 어디 있어? 사례를 거절하시고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강태준은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박 실장에게 명령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기증자를 찾아내.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야. 반드시 찾아내서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이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얼마 후 수술실에 붉은 램프가 꺼졌다. 의사가 이전보다 한결 밝아진 얼굴로 나왔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기적적으로 혈액을 구한 덕분입니다. 환자의 생명력도 강하고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강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딸을 살린 그 기적의 피가 20년 전 잿더미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또 다른 비극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피의 주인을 찾는 과정이 그의 견고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 되리라는 것을 서울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유라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 각종 의료기기가 내는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그녀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강태준 회장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두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하나는 딸의 생명을 구한 은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딸을 사지로 내몬 원흉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박 실장,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부르자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지키고 있던 박 실장이 한 걸음 다가섰다. 예, 회장님, 기증자는 아직 소식이 없나? 박 실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병원의 CCTV를 전부 확인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 식별이 어렵습니다. 인적 사항을 전혀 남기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태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CCTV 영상 전체를 가져와. 내가 직접 보겠다. 그리고 병원 출입 기록, 그 시간대 응급실 방문자 기록, 뭐든 좋다. 실오라기 같은 단서라도 찾아내. 내 딸을 살린 사람이다. 평생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해. 알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물러나자 강태준은 다시 유리창 너머의 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의식 없이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유라야, 아빠가 꼭 찾아낼게. 널 살린 사람도, 널 해친 놈도, 전부 다. 그의 다짐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한성건설의 법무팀과 정보팀을 비밀리에 가동시킨 상태였다. 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그의 진술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졸음 운전으로 인한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강태준의 직감은 그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정보팀의 초기 보고서는 그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트럭 운전사는 최근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에 모든 빚을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고 당시 트럭의 블랙박스는 우연히도 심하게 파손되어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히 강유라, 아니 그녀를 통해 강태준 자신을 노린 계획된 범죄였다. 강태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사회에서 사사건건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던 인물,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던 야심가, 최진혁, 이사. 규진혁, 내 놈 짓이냐? 강태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아직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뱀을 잡으려면 뱀이 굴 밖으로 완전히 기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이다. 그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곳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김민서의 고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헌혈 후유증으로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그녀는 하루도 쉴 수 없었다. 카페에서는 진상 손님의 불평을 묵묵히 받아내야 했고 편의점에서는 야간 취객의 소란을 감당해야 했다. 새벽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신문을 돌릴 때면 욱신거리는 발목과 어지러운 머리 때문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다. 그녀는 가끔 편의점의 작은 TV 화면에 나오는 뉴스를 멍하니 보곤 했다. 한성건설 강유라 씨, 의식불명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회복 중이라는 앵커의 멘트가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민서는 그저 나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 그 기적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소박한 세상과 강태준의 화려한 세상은 결코 만날 일 없는 두 개의 평행선처럼 보였다.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인 김 박사는 며칠째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문제는 바로 그 신원 미상 기증자의
혈액 샘플이었다. VIP 환자인 강율에게 수혈된 혈액이었기에. 병원 규정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유전자 마커 검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것이다. 처음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김 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기증자의 유전자 염기 서열 중 특정 부분이 병원 VIP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강태준 회장의 유전자 정보와 놀라울 정도로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이었다. 김 박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3번이나 반복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이럴 리가 없어. 강 회장님의 따님은 강유라 씨 한 명뿐인데 혹시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아니야. 그럴 뿐이 아니지. 그는 복잡한 심경으로 강태준 회장 일가의 과거 기록을 조심스럽게 열람했다. 기록에 따르면 강 회장에게는 20년 전 화재 사고로 아내와 함께 사망한 첫째 딸이 있었다. 쌍둥이 중 언니였다.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된 아이였다. 그렇다면 이 혈액의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죽었다던 첫째 딸이 살아있기라도 하다는 말인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가설이었다. 김 박사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이 사실을 강 회장에게 보고해야 할까? 만약 잘못된 정보라면 괜한 희망 고문으로 한 사람의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꼴이 될 것이다. 재계 거물인 강 회장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하지만 아주 만약에라도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한 아버지의 인생을, 한 가족의 역사를 통째로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의사로서 옳은 일일까?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김 박사는 결국 결심을 굳혔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의사로서 자신이 발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 회장의 비서실에 연락을 취했다. 박 실장입니다. 아, 예. 박 실장님,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김현수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장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유라 아가씨의 일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반드시 직접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실장은 유능한 비서답게 의사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시간을 조율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병원 내 자신의 임시 집무실에서 김 박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기증자를 찾았다는 소식일 것이라 내심 기대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소? 김 박사. 김 박사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기증자의 혈액에서 발견된 유전적 특이점에 대해 최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기증자의 혈액 샘플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이례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준은 미간을 짚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기증자 신원은 찾았소.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는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요? 그게 저희도 신원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증자의 유전자 프로필이 회장님의 것과 매우 높은 북의 유전적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김 박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증자는 회장님의 친자식일 확률이 99%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준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를 들은 사람처럼
김 박사를 빤히 쳐다보았다. 김 박사, 지금 나를 상대로 농담을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차가웠다.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절대 아닙니다. 회장님, 이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제 의사 경력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김 박사 앞에 멈춰 섰다. 내게 자식은 유라 하나뿐이요. 20년 전에 잃은 내 첫째 딸은 분명히 죽었소. 내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 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20년간 억지로 닫아두었던 상처가 후벼 파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김 박사는 차마 그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주 만약에라도 당시 사고에 저희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강태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만약에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편린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아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던 작은 관, 모든 것을 앗아간 절망의 그날. 그는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나가보시오. 오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소. 김 박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하고 방을 나섰다. 혼자 남은 강태준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딸을 살린 기적의 피, 그 피가 자신의 또 다른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가능성, 그리고 딸을 해치려 한 음모의 그림자, 두 개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견고했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김 박사의 충격적인 보고 이후 강태준은 며칠 동안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20년 전의 기억은 견고한 사실이었고 김 박사의 보고는 불확실한 가설이었다. 하지만 심장의 한구석에서 자꾸만 만약에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선 생명의 은인을 찾는 일에 더욱 몰두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단서는 단 두 가지. 하나, O형 혈액을 가진 여성, 그리고 마스크를 쓴 흐릿한 CCTV 영상뿐이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수많은 위기를 해결해 온 최고의 해결사였다. 그는 먼저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증자가 3층 혈액은행으로 향할 때 왼쪽 발을 아주 미세하게 저는 것을 발견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걸음걸이를 분석한 결과 발목 부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는 즉시 그 시간대 병원 응급실에 발목 부상 환자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수백 명의 명단 속에서 그는 하나의 이름에 주목했다. 김민서, 23세, 단순 염좌. 그녀의 진료 기록은 헌혈이 있기 불과 1시간 전에 작성되었다. 박 실장은 직감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기증자다. 그는 김민서의 주소지를 확보했다.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네 중 하나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 박 실장은 그녀의 배경을 추가로 조사했다.
천사의 집 보육권 출신의 고아.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23살의 청춘.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박 실장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런 척박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강태준은 박 실장의 보고를 받았다. 그는 김민서라는 이름과 그녀의 기구한 삶에 대해 들으며 잠시 침묵했다. 자신과 딸이 누리는 부와 명예가 이 세상의 다른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아니, 내가 직접 가는 것은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지. 박 실장이 내 대리인으로 다녀오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 아이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게. 집이든 학비든 원하는 건 뭐든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저녁 박 실장은 강태준이 내어준 최고급 세단 대신 평범한 국산차를 몰아 김민서의 집으로 향했다. 옥탑방으로 향하는 가파르고 어두운 계단을 오르며 그는 자신이 지금껏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서고 있음을 느꼈다. 녹슨 철문 앞에서 그가 막 노크를 하려던 순간 문이 열리며 지친 기색의 김민서가 밖으로 나왔다. 새벽 신문 배달을 위해 나서는 길인 듯했다. 그녀는 말쑥한 양복 차림에 낯선 남자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누구세요? 김민서 양 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환자의 보호자 대리인으로 온 사람입니다.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이미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 그 환자분은 괜찮으세요? 그녀의 첫 질문은 환자의 안부였다. 박 실장은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덕분에 고비를 넘기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니, 보호자께서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정중하게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민서는 봉투의 두께만 보고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저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저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김민서 양, 이건 당연한 보답입니다. 김민서 양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 실장은 끈질기게 설득했지만 민서는 단호했다.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사람 목숨값을 받을 수 없어요. 그 돈 받으면 잠 못 잘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환자분이 건강을 되찾으셨다니.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단단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박 실장조차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봉투를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김민서 양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강요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혹시라도 살다가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이리로 연락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한성건설 회장, 비서실장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다. 민서는 그제야 자신이 구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명함을 정중히 받아들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이만. 그녀는 어두운 골목길로 총총히 사라졌다. 박 실장은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태준은 박 실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수십억의 돈도 아무렇지 않게 거절한 고아 소녀. 그의 마음속에 김민서라는 이름이 깊게 각인되었다. 돈과 권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 기묘한 일이었다. 유전자가 일치할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이야기와 그 아이의 고결한 성품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20년 전의 그날, 억지로 봉인해두었던 기억의 자물쇠를 풀기로 했다. 그는 아무도 들이지 않는 서재 깊숙한 곳에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아내와 두 딸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과 화재 현장에서 유일하게 수습했다는 작은 유품 조각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아기를 양팔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출장에서 막 돌아왔을 때 별장은 이미 지옥 같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필사적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던 자신을 막아서던 경호원들, 아내와 첫째 딸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절규, 그리고 며칠 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작은 유골을 마주해야 했던 끔찍한 순간까지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김 박사의 말과 김민서라는 아이의 존재가 그의 기억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정말 모든 것이 사실이었을까? 내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 바로 그 시각, 한성타워의 또 다른 집무실에서는 최진혁 이사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정보원은 강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었다. 트럭 운전사가 입을 다물고 있고 블랙박스도 완벽히 처리되었다. 강태준이 의심은 하겠지만 증거는 없을 터였다. 그때 그의 수하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사님, 강 회장의 박 실장이 움직였습니다. 강율에게 혈액을 기증한 사람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최진혁은 코웃음을 쳤다. 겨우 그깟 기증자 하나 찾는데 비서실장까지 움직이나 강태준도 늙었군. 그래서 누군데 확인된 신원은 김민서라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23세, 고아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고아원 어느 고아원인데 최진혁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물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최진혁의 세상이 멈췄다. 천사의 집 보유권입니다. 쨍그랑. 최진혁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로 붉은 와인이 피처럼 번져나갔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고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김인서, 천사의 집 23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떠올렸다. 강태준의 사업을 빼앗기 위해 저질렀던 방화, 강태준의 아내를 제거하고 그의 후계자가 될 쌍둥이까지 모두 없애려 했던 자신의 계획. 하지만 불길 속에서 아기 하나를 채 빼내지 못하고 다른 아기 하나만 몰래 빼돌려 아무도 찾지 못할 시골의 작은 보유권 앞에 버렸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영원히 잊혀질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하필이면 강유라의 목숨을 구하고 강태준의 눈앞에 나타나다니. 이것은 신의 악랄한 장난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인가? 최진혁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혹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다. 지금 당장 천사의 집으로 가. 20년 전 기록,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찾아 흔적도 없이 전부 깨끗하게 지워버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김민서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가고 있었다. 강태준의 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김민서라는 소녀의 존재와 김 박사의 보고서는 그의 굳게 닫힌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는 더 이상 이 혼란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박 실장, 사람을 좀 붙여주게.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평소보다 더욱 낮은 목소리로 박 실장에게 지시했다. 김민서라는 아이 말일세. 그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묻지 말고 그저 멀리서 그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24시간 철저히 보호하게. 박 실장은 회장의 지시에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 그는 회장의 직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 10년간 뼈저리게 느껴왔다. 회장이 누군가를 보호하라고 지시했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위협이 실제한다는 뜻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울대병원에 보관된 기증자의 혈액 샘플을 확보하게. 내 머리카락과 함께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법의학 연구소로 보내게.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유전자 분석 연구소로 보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진실을 향한, 그리고 과거의 망령을 향한 강태준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DNA 분석 결과가 오기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걸릴 터였다. 강태준은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임시 전쟁 상황실로 만들었다. 그의 지시 아래 한성그룹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비공식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다. 한 팀은 20년 전 화재 사고 기록을, 다른 한 팀은 강유라의 교통사고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먼저 20년 전의 기록부터 검토했다. 수북이 쌓인 경찰 조서와 소방서의 감식 결과 보고서를 밤을 새워가며 읽었다. 20년 전 슬픔과 충격에 빠져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그의 날카로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상하지 않나? 강태준은 화재 발화 지점을 표시한 도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보고서에는 누전으로 인한 발화라고 적혀 있었지만 건설 전문가인 그의 눈에는 화재의 확산 패턴이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이 시작된 것처럼 불길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넓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여기 당시 별장 관리인의 진술서다. 관리인은 화재 발생 직전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별장을 황급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경찰은 단순 방문객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결정적으로 쌍둥이 중 첫째 딸의 사망 보고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허술했다. 화재로 인해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나 현장 정황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강태준은 그 한 줄의 문장에 시선이 멎었다. 그는 당시 경황이 없어 봉인된 작은 관을 건네받았을 뿐 자신의 딸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아니, 차마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편 강유라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팀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회장님, 해냈습니다. 정보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파손된 블랙박스에서 데이터를 일부 복구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덤프트럭은 단순 졸음운전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아가씨의 차량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트럭 운전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돈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몇 단계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진혁 이사가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정황을 포착했다. 아직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 최진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준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기업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딸의 목숨까지 노렸다. 용서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20년 전의 의심스러운 화재 사고, 그리고 지금 강유라를 노린 살인 미수. 만약 이 두 사건의 배우가 모두 최진혁이라면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설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20년 전 그날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 두 딸 모두를.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만약 최진혁이 쌍둥이 후계자를 모두 제거하려 했다면 그러다 어떤 이유에선지 한 명만 데리고 나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어딘가에 버렸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김민서라면 그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었다. 모든 정황이 그 끔찍한 진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는 이미 천사의 집 보육원에 사람을 보내 김민서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파기했다. 그녀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 자체를 지워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했다. 강태준이 김민서를 찾아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어떻게 그 아이가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하필 강태준의 딸을 구한단 말인가? 그는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젊고 야심에 가득 찼던 시절. 그는 강태준의 그늘에 가려진 인자 신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강태준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의 아내,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대를 이을 핏줄까지. 그는 별장에 몰래 잠입해 불을 질렀다. 그리고 쌍둥이가 잠든 아기 방으로 향했다. 두 아이를 모두 처리하고 화재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다. 불길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게 타올랐다. 그는 연기가 자욱한 방에서 간신히 아기 하나를 품에 안고 뛰쳐나왔다. 다른 아기는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 그는 품에 안은 아기를 처리하려 했지만 차마 자신의 손으로 아기를 죽일 수는 없었다.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는 무작정 차를 몰아 도시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허름한 보육원 앞에 아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리고 모두에게 강태준의 아내와 첫째 딸이 불길 속에서 죽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그의 범죄는 완벽하게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 유령처럼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최진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태준이 모든 진실을 알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다. 김민서, 그 아이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야 했다. 그의 이런 움직임은 모두 강태준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다. 박 실장은 최진혁 측의 수상한 움직임과 그들이 천사의 집에 접촉했다는 사실을 즉시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태준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일주일 후 박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스위스에서 막 도착한 국제 특급 우편물이 들려 있었다. 제네바 유전자 분석 연구소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강태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보고서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최진혁의 교통사고, 살인미수 증거 보고서. 다른 하나는 20년 전 화재 사고의 의문점을 정리한 보고서였다. 과거의 음모와 현재의 위협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박 실장은 말없이 봉투를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준은 천천히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얇은 종이 안에 그의 20년 고통의 진실이, 그리고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단숨에 봉투를 뜯었다. 서류의 마지막 한 줄이 강태준의 동공에 박혔다. 결론 분석 대상자 A 강태준과 분석 대상자 B 김민서는 부녀 관계일 확률이 99일이며 99% 이상으로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함. 클리닉의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강태준에게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날아온 천둥소리와 같았다. 그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단단하게 유지해왔던 그의 세계가, 그의 이성이, 그의 모든 것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20년 전 갓 태어난 두 딸을 품에 안고 행복해하던 아내의 미소, 화염에 휩싸인 별장,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작은 관을 마주했던 절망의 순간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자신이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지난 20년간 홀로 힘겹게 살아남아 있었다니. 아,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얼음 성벽, 강태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 방울, 두 방울,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기적을 마주한 환희가 뒤섞여 그의 온몸을 뒤흔들었다. 박 실장은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10년 넘게 회장을 보좌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강태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주군이 20년의 한을 토해낼 수 있도록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그의 눈은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피 묻은 눈으로 박 실장을 보았다. 가야겠다. 회장님, 그 아이에게, 내 딸에게 가야겠어.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한성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20년 만에 딸을 되찾은 죄 많고 어리석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박 실장은 여러 대의 경호 차량 대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를 직접 몰았다. 강태준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지날 때 그는 생각했다. 내 딸은 이 도시의 어느 초라한 구석에서 이 불빛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맛있는 것을 제대로 먹어는 봤을까? 아플 때 기댈 곳은 있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최진혁에 대한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딸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차는 김민서의 옥탑방이 있는 낡은 동네에 멈춰섰다. 강태준은 차에서 내려 박 실장의 안내도 거절한 채 혼자 그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자신의 죄를 확인하는 고행의 길처럼 느껴졌다. 그가 녹슨 철문 앞에 섰을 때 마침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김민서와 마주쳤다. 민서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낯선 중년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지난번 박 실장과 함께 있던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기던 남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딸을, 20년 만에 되찾은 딸을 마주했다. 아내를 꼭 닮은 눈매, 자신을 닮은 오뚝한 콧날, 가난과 고단함에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맑고 강인한 빛.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일로?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준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김민서 양. 아니, 그는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내가 쌍둥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아픈 그 이름을 불렀다. 예림아, 강예림. 민서의 동공가 흔들렸다. 예림. 너무나 낯선 이름이었다. 네, 뭐라고? 누구신데 제게. 내가 네 아빠다. 강태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듬거리는 말로 20년 전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화재 사고, 최진혁의 잔혹한 음모, 그리고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는 손에 쥔 DNA 검사 결과지를 증거로 내밀었다. 말도 안 돼. 거짓말. 민서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내 인생 전부가 끔찍한 범죄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다고.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너무나 거대한 진실 앞에서 그녀의 연약한 정신은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아니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서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예림아. 정신 차려라. 강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딸을 끌어안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딸의 몸은 너무나 가냘프고 차가웠다. 강태준은 민서를 안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소란을 피우지 않기 위해 그는 딸을 최고급 VIP 병실에 조용히 입원시켰다. 의식을 잃은 딸의 손을 잡고 그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가 살아온 20년의 세월을, 자신이 단 한순간도 함께 해주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속죄하듯 다음 날 그는 회복 중인 유라의 병실을 찾았다. 유라는 이제 제법 기운을 차리고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 대해 계속 묻고 있었다. 강태준은 딸의 손을 잡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유라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차분하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20년 전 화재 사고의 진실. 우리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너의 쌍둥이 언니 예림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너를 살린 사람이 바로 네 언니 예림이다. 유라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미안함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죽은 줄만 알았던 언니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나타나다니. 이것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였다. 언니, 보고 싶어요. 아빠, 지금 당장. 그날 오후 의식을 되찾은 민서, 아니, 예림은 낯선 병실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옆에는 강태준이, 그리고 휠체어를 탄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여자, 강유라였다. 예림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유라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리고 강태준의 애통한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젯밤의 이야기가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세 명의 가족이 처음으로 한 공간에 함께 있었다. 기쁨과 슬픔, 원망과 미안함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들의 상처받은 가족사는 비로소 새로운 페이지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가족 상봉의 애틋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강태준은 슬픔을 분노로, 눈물을 강철 같은 의지로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을 도둑맞은 대가를 받아내고 자신의 딸들을 위협한 원흉을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냉철한 복수자로 돌아왔다. 한성타워의 회장실은 거대한 전쟁지휘 본부가 되었다. 강태준은 박 실장과 법무팀장, 정보팀장을 소집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최진혁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의 명예, 그의 재산, 그를 따르던 세력까지 모조리 무너뜨려야 한다. 다시는 내 가족을 넘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해.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무자비했다. 법무팀은 20년 전 화재 사건과 이번 교통사고를 재수사할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오. 살인, 살인 미수, 납치, 방화,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동원해 20년 전 관리인처럼 작은 증인 한 명까지 모두 찾아내서 증언을 확보해 정보팀은 최진혁의 비자금 내역을 샅샅이 파헤치시오. 그 돈의 흐름을 쫓아 그와 결탁한 모든 세력을 거미줄처럼 엮어서 한 번에 끌어내릴 증거를 만들어 언론을 이용할 준비도 해야 할 걸세.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폭탄을 박 실장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무엇보다 예림이와 유라의 신변 보호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게. 최진혁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강태준의 명령에 세 사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거대한 한성그룹의 힘이 오직 최진혁이라는 단 한 사람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조여지기 시작했다. 법무팀은 수소문 끝에 20년 전 별장 관리인을 찾아냈다. 이제는 시골에서 조용히 늙어가던 그는 처음에는 증언을 거부했다. 최진혁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강태준이 직접 그를 찾아갔다. 그는 노인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자신의 딸을 찾은 이야기를 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강태준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인 노인은 마침내 그날 밤 보았던 검은 세단에 대해 증언하기로 약속했다. 정보팀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최진혁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장부에는 그가 수년간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떤 정관계 인사들을 관리해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유라의 사고를 사주한 트럭 운전색에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도 완벽하게 증명되었다. 강태준은 칼을 뽑기 전 마지막으로 판을 정리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최진혁을 따르던 핵심 이사 몇 명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진혁의 횡령 증거 일부만을 공개했다. 이사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것은 쥐들이다. 그들은 강태준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다. 최진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고립되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강태준은 긴급 안건을 상정하며 이사회를 소집했다. 한성타워 최고층의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사들이 모두 착석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진혁은 마지막까지 오만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밀어내려는 강태준의 정치적 쇼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히려 이 기회에 강태준의 리더십을 공격해 역으로 회장 자리를 차지할 계산을 하고 있었다. 강 회장, 이 무의미한 소집은 대체 뭡니까?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니요. 최진혁이 선제 공격을 날렸다. 강태준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최진혁의 비자금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돈이 세탁되는 과정. 횡령한 자금으로 사들인 부동산과 미술품 목록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건 조작이야. 강태준이 나를 음해하려고 만든 거짓 자료다. 최진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강태준은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이것은 내 딸 강유라의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강유라의 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는 충격적인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트럭 운전사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과 그 돈의 출처가 최진혁의 비자금 계좌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떠올랐다. 살린 미소라니.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회의실을 가로질러 최진혁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얼음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최 이사,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지. 20년 전 그날 밤 내 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나? 그 질문에 최진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강태준이 손짓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20년 전의 별장 관리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진혁을 가리켰다. 저 사람입니다.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아기를 안고 뛰쳐나오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태준은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신은 내게 기회를 주셨지. 최 이사가 죽이려 했던 내 첫째 딸. 간계림은 살아있었소. 여기 세계 최고의 연구소에서 발행한 나와 내 딸의 유전자 검사 결과요. 서류가 테이블 위로 던져졌다. 그 순간 최진혁의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강태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래, 내가 했다. 네, 그 오만한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아서 불을 질렀고 내 대를 이을 씨앗들을 없애버리려 했다. 그런데 하나가 살아남아서 내 발목을 잡아. 이럴 순 없어. 그의 추악한 자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이사들이나 증인이 아니었다. 체포영장을 든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었다. 최진혁의 발악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 절망이 떠올랐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거 나 날 건드리지 마, 강태준. 내가 나가서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은 회의실을 빠져나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한때 한성그룹의 2인자였던 남자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최진혁이 남긴 상처와 20년의 공백을 메우고 부서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은 법정 싸움보다 훨씬 더 길고 힘든 여정이 될 터였다. 최진혁의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법의 심판만이 남았다.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한성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태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삭막했던 겨울이 가고 서울의 거리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 봄과 함께 강태준의 가족에게도 조심스러운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유라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끔찍한 사고와 가족의 비밀을 겪으며 그녀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는 예림민서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옥탑방에 살지 않았다. 강태주는 회장 일가가 사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저택 대신 세 사람이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예림은 여전히 새벽 5시면 잠에서 깼고 누군가 자신을 위해 차려주는 식사를 어색해했으며 아빠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을 주저했다. 어느 맑은 오후 정원에서 예림과 유라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유라는 어릴 적 사진이 가득한 앨범을 펼쳐 보이며 조잘거렸다. 언니, 이거 봐. 우리가 완전 똑같이 생겼지. 이때 아빠가 우리 둘을 헷갈려서 기저귀를 2번이나 갈아줬대. 유라는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어떻게든 메워주고 싶었다. 예림은 앨범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끝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앨범에는 그런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 유라는 예림의 표정을 읽고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예림의 손을 잡았다. 언니, 언니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사는 동안. 언니는 그때 예림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보육원에서 제일 서러웠던 건 배고픈 게 아니었어. 아플 때였지.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 끙끙 앓을 때. 그때가 제일 서러웠어.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외로움이 응축되어 있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말로 모든 것을 채울 수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고 온기를 나누는 것. 두 자매의 진짜 관계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변하고 있었다. 그는 그룹의 경영을 신임하는 전문 경영인에게 대부분 위임하고 아버지로서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저녁 딸들과 식사를 했고 서툴지만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노력했다. 한 번은 딸들을 위해 직접 저녁을 만들겠다며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두 딸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속죄를 시작했다. 그는 거액의 사제를 출연해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소현예림재단. 세상을 떠난 아내와 너무 늦게 찾은 딸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재단은 전국의 보육시설 환경 개선과 고아들의 대학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장 강태주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섰다. 이 재단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제 딸이 겪었던 아픔을 이 땅의 다른 아이들이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제 남은 인생을 건 약속이자 속죄입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예림은 자신의 옆에 선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가 단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사랑을 가진 한 명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몇 주 후 세 사람은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이소현, 두 딸의 어머니이자 강태준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강태준은 아내의 묘비 앞에 서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내가 예림이를 데려왔어. 우리 딸, 내가 너무 늦게 찾았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묘비에 기대었다. 예림은 말없이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놓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만 들릴 만큼 속삭였다. 엄마. 23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이름이었다. 그 순간 유라가 예림의 한쪽 손을 잡았다. 그리고 강태준이 다가와 예림의 다른 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묘비 앞에 세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되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20년의 비극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가족이 곁에 있었다. 강태준은 두 딸을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 대신 따뜻하고 단단한 결심이 차올랐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갈 것이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새로운 아침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비극의 밤은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의 온전한 가족이라는 이름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